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설 잘 쓰셨어요? 네. 오늘 보강이죠? 저기 예상 한 5시 정도까지. 네. 예상을 하시고, 지난번에 218페이지까지 했네. 지난번에 요거 그렸었죠. 절차, 지금 우리 216페이지 들어갔죠. 3장. 등기절차 총론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등기가 일반적으로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런다. 그래서 처음에 등기는 신청하고, 그죠? 신청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되고, 접수가 되고, 칠판을 보세요. 접수되고, 그 다음에 심사하고, 형식적으로 하죠. 오래돼가지고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지금. 형식적 심사, 심사한 다음에 적법하면, 심사했더니 이 신청이 적법하면 등기를 해주는 거고, 부적법하면 각하하고요. 그 다음에 기록을 한 다음에 지금 전산 등기예요. 입력을 하는데 하고 나서 오타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을 교합이라고 하고, 교합까지 하면 등기가 완료가 돼요. 완료가 되면 권리증 나와요. 권리증에 대한 등기필 정보가 나오고. 등기필 정보 보셨나요? 등기필 정보? WTDI, UPRB 이렇게 써져 있던 거? 안 봤나요? 예. 그 다음에 등기 완료 통지, 그건 사실의 통지. 예.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등기의 절차예요. 요거 공부하는 데가 3장이라고. 3장. 제목이 뭐예요? 등기 절차. 총론, 등기 절차. 예.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일반적인 절차를 보는 게 3장. 그래서 등기법에서 제일 중요한데, 등기법에서 제일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처음에 등기의 개시. 처음에 등기 시작은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의 직권, 법원의 명령. 그래서 등기가 되는 방법은 4가지가 있다. 신청, 촉탁, 직권, 명령. 그래서 여기가 원칙, 여기가 원칙, 여기가 예외. 그래서 등기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해달라고 해준다. 등기는 누가 하죠?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하는데 등기관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달라고 해야 해주잖아요. 해달라고 해야 해준다는 게 무슨 주의? 신청주의 원칙인데, 해달라고 할 때 우리 같은 개인들이, 사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신청. 관공서에서 등기소에다 요구하면 촉탁. 그래서 본질은 같은 거예요. 다음 표현이 신청이냐, 촉탁이냐. 그래서 요 2개가 원칙이고, 그 다음에 예외도 있다. 해달라고 안 했는데도 등기되는 경우도 있다. 예외는 항상 뭐가 있어야 한다. 법에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규정이 있다면 신청이 없어도 등기되는 경우도 있다. 그게 2가지. 등기관의 직권 등기하고 법원의 명예한 등기. 요렇게까지 한 거죠. 지난주에. 오래전 얘기지만. 그래서 216페이지에 신청주의 원칙에서 216페이지에 목차만 보시면 돼. 신청주의 원칙, 파란색 제목. 신청주의 원칙에서 목차가 2개 달린 거죠. 당사자 신청하고 오른쪽에 관공서 촉탁.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밑에 쪽에 파란 2번.
신청주의 원칙이 예외. 그러면 거기에 두 개가 있는 거죠. 뭐하고 뭐야? 직권 등기하고 법원의 명예한 등기. 됐습니까? 예. 별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도 썼었나요? 그 다음에도 썼었던 거 쭉 기억나세요? 막 사진도 찍고 그랬던 것 같은데. 복습하셨나? 예, 그래서 신청주의 원칙의 파생원칙. 파생원칙.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까지 쭉 그렸었다고. 그래서 임의신청. 예, 임의신청. 예외 있나요? 예,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예. 그 다음에 공동신청. 예외 있나요?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당사자가 신청한다.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인데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이런 예외적인 것들은 언제 하는 거예요? 법에 규정이 있을 때. 예외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법에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법에 규정이 없으면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예외는 꼭 뭐가 있어야 된다. 근거, 규정이 있을 때만 하는 거고. 자,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말로 신청은 못해요. 정보를 제공해라. 정보를 제공해라. 이때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서류, 서면 이런 걸 얘기하는데 신청서 내고 첨부 서류도 내는데 신청서를 우리가 법에서 신청정보라고 부르고 첨부 서류를 첨부정보 이렇게 부르는 거죠. 내는데 이걸 어떻게 제공해요? 방법은?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방문 신청도 있고 전자신청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청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요거 다음에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뭐 얘기하는 거다? 신청 얘기하는 거예요. 신청. 그래서 등기 전체 절차 중에서 신청 얘기가 80%예요. 80% 됐습니까? 예. 이게 지난번에 마지막에 했던 거잖아요. 예, 자, 이제 이어서 이제 합니다. 자, 218페이지에 이제 218페이지에 자, 등기 신청의 제목 밑에 파란 2번 등기 신청 적격이라는 말 보이세요? 예, 등기 신청 적격에서 예, 자, 둘째 줄에 당사자 능력을 의미한다. 당사자 능력을 의미한다. 보이세요? 당사자 능력 동그라미 치시고 당사자 능력 둘째 당사자 능력 그리고 사물부터 요약좀 하긴 할 건데 신청 적격이라는 말은 어떻게 이렇게 지워야 되는데 지금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개념은 당사자 능력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목에 달려있는 신청 적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청 적격하고 당사 능력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책에 있는 것은 무슨 설명? 당사자 능력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당사자 능력. 신청 적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 능력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등기의 당사자 능력. 등기 당사자 능력이란, 자, 한 번 더 입으로 해보세요. 뭐라고요? 등기 당사자 능력이라는 것은 등기부상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등기 당사자 능력이라는 개념은 등기부상 뭐가 될 수 있는 자격?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얘기해요. 권리자. 등기부에 권리자 나와요? 등기부에 권리자가 나오잖아요. 뭐 소유자냐 전세권자냐 이런 등기부에 권리자로 나올 수 있는 자격을 뭐라고 한다? 등기의 당사자 능력 이렇게 불러요. 그럼 우리가 요것만 떼면 이렇게 떼면 노란색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이걸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뭐라고 불러요? 요거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뭐라 그러죠? 권리능력이라고 그러죠. 민법에서 뭐 의사능력,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이런 말 배우시잖아. 네? 절레절레 흔들리시면 안 되는데 네? 권리능력이 무슨 뜻이에요? 이거예요.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우리가 보통 법학에서 능력, 그러면 무슨 자격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그럼 세상의 모든 존재가 권리자가 될 수 있나요? 세상의 모든 존재가 권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누구만 권리자가 될 수 있어? 누구만? 사람만. 개가 권리자가 될 수 있나? 개, 고양이, 나무. 법학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법학으로. 예. 법에서 세상에는 물건도 있고 사람도 있냐고. 이해되시겠나요? 예. 그러면 사람이 권리를 갖는 주체, 물건은 대상인, 객체. 민법 처음에 그거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개나 고양이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물건이에요. 법학에서 마음으로 말고, 물론 가족이지만 개나 고양이 가족이지만 법적으로는 뭐라고? 물건이라고. 물건은 어떻게 나눴어요? 동산하고 부동산으로 나눴잖아. 그렇게 쭉쭉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물건이 있고 사람이 있죠. 사람이 권리자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사람만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예. 그럼 사람만 뭐가 있다? 권리 능력이 있다. 사람만 권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예. 사람만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종류가 두 개죠. 생명이 있는 사람, 자연인. 그다음에 단체인데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단체가 법인, 인. 사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자연인하고 법인. 그래서 자연인, 권리자가 될 수 있다. 법인도 물건 소유할 수 있냐고. 예. 법인도 권리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둘만 이게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 권리, 능력이 있어요. 이거 민법 얘기. 노란색은 민법.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건 등기법. 등기법에서 공부하는 것은 요거 공부하는 거라고. 권리 능력 공부하는 게 하나 뭐라고요? 등기 당사 능력. 그럼 등기 당사 능력이 무슨 뜻이요? 등기 당사 능력이 무슨 뜻이라고?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인데 앞에 요 말이 붙잖아요. 어디에? 등기부상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요 앞에 말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이나 법인은 등기부상 권리자가 될 수 있나요? 권리가 있으니까 당연히 등기부에도 권리자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런데 등기부에 권리자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요 민법상 권리 능력 있는 요거 말고 한 사람이 더 있어. 이게 비법인 사단재단. 사람의 단체를 사단이라 하고 재산의 단체를 재단이라 한다. 예. 단체인데 사람의 단체를 사단, 재산의 단체를 재단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네.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 중에서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이 돼요. 예. 그러면 사단 법인 그러면 뭐예요? 사단인데 뭘 한 거예요? 법인 등기를 한 사단이 사단 법인이고 재단인데 법인 등기를 하면 재단 법인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단 재단은 단체인데 이게 법인하고 똑같은 실질은 있는데 다만 법인 등기를 안 한 단체래. 법인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럼 뭐가 아닌 거예요? 법인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법인이 아니니까 권리 능력이 없나? 법인이 아니니까 권리 능력이 없죠. 권리 능력은 둘한테만 있다니까요. 누구하고 누구? 자연인하고 법인. 그럼 비법인 사단재단은 법인이 아니니까 뭐가 없어요? 권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재단 이 말이나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이나 같은 말이에요. 예, 그럼 비법인 사단재단은 권리자가 될 수 없다. 권리 능력이 없다고. 예, 권리자가 될 수가 없는데 원래는 권리자가 아닌데 등기부에는 권리자로 올려줘요. 원래는 아니지만 어디에는 등기부에는 비법인 사단재단도 권리자로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말뜻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등기 당사자 능력이라는 것은 어디에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요? 등기부상으로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인데 권리 능력이 있는 자는 당연히 당사 능력도 있다. 표현이 권리 능력이 있는 자는 당연히 등기의 당사 능력이 있다. 당연히 있고 여기다 한 명 더해서 누구도 당사자죠. 비법인 사단재단도. 그럼 시험에 뭘 잘 내겠어요? 민법하고 다른 걸 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맨날 내는 게 비법인 사단재단이에요. 틀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세 사람. 등기부에 권리자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세 사람.
세 사람 누구 자연인, 법인, 비법인 사단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저희 비법인 사단과 관련돼서 오른쪽 페이지에 4번에 작년에도 또 냈죠. 작년에도 또 냈습니다. 매년 난다고 보셨는데 비법인 사단과 관련된 등기법 규정은 자, 오른쪽이 4번이네요. 오른쪽 페이지 밑에 4번 보이세요? 네, 4번 읽어볼까요? 등기법 26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종중, 문중, 기타, 대표나 관련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한 자, 스톱. 그러니까 대표적인 비법인 사단이 누가 있대요? 종중, 문중 이런 거예요. 종중, 문중 이러한 대표나 관련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하여는 다른 거 할 때 말고 무엇에 관해서 부동산 등기에 관해서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로 합니다. 원래는 권리자가 아닌데 무엇에 관해서는 등기에 관해서 부동산 등기에 관해서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 권리자 의무자로 합니다. 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러니까 문중 땅이 있다. 그러면은 소유자는 원래 문중 사람들이에요. 문중 땅이 있어요. 그럼 문중 사람들이 같이 소유하는 거. 문중 사람들 자연인이죠. 자, 문중은 뭐가 아니야? 법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문중 땅은 누가 소유하는 거냐? 자연인, 문중 사람들이 소유하는 건데 등기부에다가는 문중 사람들 이름을 일일이 다 쓰는 게 아니라 문중 자체를 소유자인 것처럼 등기해 준다고.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대표자가 권리자인 게 아니라 누구를?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 권리자 의무자로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학교는 교육기관의 이름에 불과하기 때문에 배후에 있는 법인격의 주체 이름으로 등기하는 거예요. 밑에 5번 학교. 그러니까 공립학교 같으면 누구 소유예요? 지자체 소유예요. 발산초등학교가 있다. 발산초등학교. 그럼 발산초등학교가 있는 토지 등기부 떼어보면 소유자가 토지, 부동산 토지 등기부 떼어보면은 소유자가 발산초등학교 이런 거 아니라고. 소유자가 서울시라고요. 여러분들 교육감 선거에서 뽑잖아요. 현재 지방자치, 교육자치이기 때문에 각 시도가 소유하는 거예요. 공립학교는 국립학교는 국가가 소유하는 거고 공립학교는 누구 소유? 지자체 소유고요. 사립학교 같으면 학교 재단 소유고 개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개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야. 사립학교는 누구 거야? 재단 소유예요. 재단 소유. 학교, 재단 소유. 그래서 결국 학교가 소유하는 거 아니다. 학교가 소유자인 것 아니다. 학교 이름으로 등기할 수가 없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학교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조합 나옵니다. 자, 조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잡으셔야 돼. 조합이라는 것은요, 써주실래요? 조합,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조합, 동그라미 치고요.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자, 뭐라고 쓰셨어요? 조합이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뭐라고 한다? 조합이라고 합니다. 조합. 그래서 이것도 이제 법학에서요. 어디서 지금 법학에서 조합 그러면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계약의 이름이라고. 네, 계약의 이름. 자, 매매. 계약의 이름이냐고.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증여, 계약, 조합, 계약이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민법에 나오는 계약의 이름 중에 하나가 조합이에요. 그럼 조합이라고 하는 계약은 어떤 특징이냐? 2명 이상이
몇 명 이상이요? 2명 이상. 그럼 이 2명 이상을 조합원이라고 그래요. 그 조합원은 몇 명 이상이 된다? 2명 이상이 어떻게 해서? 상호 출자해요. 상호 출자를 해요. 출자하는데 뭐 하려고?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뭐라 한다? 조합.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법학 시험 문제에 지문에 공동사업 이런 표현이 나오면 출제자가 조합 낸 거예요. 키워드라고. 공동사업 이 단어가 딱 뜨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동업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업계약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어떻게 된다고? 상호 출자를 하는 거예요. 출자. 자, 그러면 재산이 모아졌나요? 조합원들이 재산을 냈냐고. 출자를 했다고. 그럼 재산이 모아졌잖아요. 그럼 모아진 재산은 누구 소유? 누구 소유? 조합원 소유라고. 조합은 계약의 이름이라니까. 사람이 나와야지. 누구 소유냐. 자, 이 말은요, 이거하고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자, 매매가 소유한다. 말이 돼요? 매매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이름이잖아요. 그럼 매매를 했다 그러면은 매도인이 소유한다고 말하든지 매수인이 소유한다. 사람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조합이 소유한다는 것도 말 안 되는 거라고. 조합이라는 것도 무엇의 이름? 계약의 이름이라고. 그러면 그 조합 계약을 한 사람이 나와야죠. 그럼 누가 소유한다? 조합원이 소유한다. 이렇게 해야지 말이 되는 거라고. 개념 잡으셨나요? 그래서 조합 재산은 누가 소유한다? 조합원이 소유한다. 근데 공동 소유예요? 아까 몇 명 이상, 2명 이상 같이 소유하는 거잖아요. 이 공동 소유를 민법에서 합유라고 불러요. 조합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 합유. 그래서 공동 소유가 공유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합유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알고 계신 일반적인 공동 소유는 뭐예요? 공유예요, 공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동 소유는 공유인데 조합 재산은 공동 소유를 형태가 뭐다? 합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유에 있어서는 지분을 등기를 하지 않아요. 공유는 지분 등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개념을 잡으시는데 아무 말도 없으면 공유예요. 아무 말도 없으면 공유인데 조합 이 말 나오면 뭐다고요? 합유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조합 자체는 소유자가 아니죠? 조합은 계약의 이름이라니까. 그럼 등기부에 조합을 소유자로 등기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의 합유라고 등기합니다. 합유 등기. 자, 그래서 조합은 등기될 수가 없다.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시험에 여러 번 나온 거. 자, 단체가 있으면, 단체가 법인이 있고, 비법인 사단재단이 있고, 조합이 있다. 자, 법인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 등기. 법인 이름으로 등기. 비법인 사단 할 수 있죠. 비법인 사단 이름으로. 조합 안 된다 그랬죠. 예, 조합은 등기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의 합유로 등기하는 거예요. 예, 조합 자체는 등기할 수가 없다. 예, 그러면 이 단체가 법인이냐 비법인 사단이냐 조합이냐에 따라서 등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단체를 나누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기준은 그 단체의 성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명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자, 그러면 농업협동조합. 여러분들 잘 아시는 농업협동조합. 이 셋 중에 뭘까요? 농업협동조합. 네? 농업협동조합은 법인이에요. 그럼 농업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단체죠? 농협 단체잖아요. 근데 그 이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조합. 농업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름이 조합 들어간다고 조합이란 말이 아니라고 지금. 이름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질을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에 설립된 특수법인이에요. 회사 법인이라고. 그럼 농협 이름으로 등기돼요? 농협 등기된다고. 뭐니까? 법인이니까. 제 말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 지금 구분은 뭘 가지고 하는 얘기라고요? 성질을 가지고 단체의 성질이 조합이면 등기할 수가 없고 법인이나 비법인 사단은 등기될 수
있다 이 얘기지 이름이 조합이면 안 된다 이 말 아니다. 되었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주변에 조합들 많이 봤죠.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수협, 조합 이름들 많이 봤잖아요.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조합들의 이름은 조합인데 다 법인이에요. 되었습니까? 예, 그럼 재건축조합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 재개발조합은 성질이 뭐니까? 법인이니까 등기할 수 있다.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름하고는 상관이 없다 얘기예요. 지금 얘기한 성질. 그래서 그 조합 부분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조합 부분에 동그라미 2번 읽어볼까요? 다만 특별법상의 조합 등은 법인이므로 이해되세요? 이름은 조합이지만 성질이 뭐다요? 법인이므로 이래 법인이므로 법인인 조합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되었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당사자녀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장례에서 냈지만 비법인 사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비법인 사단 등기할 수 있다. 예, 그럼 셋만 됩니다. 자연인, 법인, 비법인 사단. 자 태아 등기돼요? 안 돼요. 태아. 발음이 안 새나? 엄마 뱃속에 있는 콩이, 태아.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자연인이에요? 법인도 아니고, 비법인 사람도 아니에요. 자연인은 출생을 해야 자연인입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태아를 죽이면 어떻게 돼요? 낙태죄예요. 살인죄가 아니라 아직 뭐가 아니라고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마음하고 법하고 좀 따로 놓으세요. 예, 예. 마음은 우리 애기지만 사람이지만 법적으로 자연인은 언제부터? 출생할 때부터. 그럼 태아는 등기할 수 없다? 태아는 등기할 수가 없다. 법인, 비법인 사람 됩니다. 조합은 여기 없잖아요. 조합은 등기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21페이지. 221페이지. 자, 등기 신청인에서, 예, 자, 공동신청 원칙. 자, 여기 이제 할 겁니다. 여기. 자, 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 221페이지 맞죠? 예, 공동신청 원칙에서. 등기는 양쪽에서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예, 이거 무슨 신청?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공동으로 신청할 때요. 예, 한쪽을 등기 권리자라고 부르고 반대쪽 상대방을 등기 의무자라고 불러요. 그럼 공동신청이란 말은 누구랑 공동.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때 등기 권리자하고 등기 의무자를 구분하는 문제. 자, 일단 자, 갑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하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고 할게요. 그럼 갑은 매도인, 파는 사람 매도인, 을은 사는 사람 매수인. 그럼 등기할 때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공동으로 해야 돼요. 양쪽에서 같이 신청한다. 무슨 신청? 공동 신청. 그럼 이때 이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부 형식상 권리 이익을 얻는 자를 등기 권리자라고 그래요. 이익을 얻는 자를 등기 권리자, 손해를 보는 쪽을 등기 의무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익이냐 손해냐라고 하는 것은 권리, 등기부상 권리의 이익. 자, 그럼 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게 되면 이익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을이 권리를 취득하는 거잖아요. 매수인. 그럼 이익이 되는 매수인을 등기 권리자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매도인은 소유권을 잃는 거죠. 주는 거니까 소유권을 잃는 손해보는 매도인을 등기 의무자 이렇게 불러요. 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매매를 하고요. 이 등기까지 했다가 매매 계약이 취소됐어요. 계약을 해지했대. 네, 그럼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했었던 등기를 말소할 거예요. 그럼 말소도 공동으로 해야 돼요. 공동으로 했었던 거니까 말소도 공동으로 해요. 매도인이 계약 해지했다라고 해서 마음대로 혼자 말소하는 거 아니라고. 공동으로 했던 거면 말소도
공동으로예요. 그럼 말소하게 되면 누가 이익? 매도인 값이 다시 소유권 찾아오는 거니까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 그래서 매매를 할 때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냐 의무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떤 등기인지를 봐야 돼요. 그 등기할 때마다 입장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때는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이전 등기했던 것을 말소할 때는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을한테 파는 게 아니라요. 자, A한테 전세권을 만들어준다고 할게요. 전세권을 만들어주는 걸 뭐라 그러죠? 설정. 기억나시죠? 설정이라는 말은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만들어주는 거.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만들어주는 걸 뭐라 한다? 설정. 전세권 만들어주면. 전세권 설정. 저당권 만들어주면. 저당권 설정. 그럼 소유자 갑이 A한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소유자를 설정자라 하고 만들어준 사람을 설정자. 그럼 전세권 설정자는 갑. 그 다음에 A는 전세권자가 되는 거죠. 예, 이때 전세권 설정 등기한다 할게요. 이 등기 공동신청이에요. 그럼 등기 권리자는 A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등기 의무자는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요. 거꾸로 전세권을 말소할 때는 말소되는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말소시키는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럼 전세금이 5억이었어요. 5억이었는데요. 설정 등기할 때 5억이었는데 6억으로 올릴게요. 그럼 전세권 변경 등기예요. 바꾸는 거니까 무슨 등기요? 변경. 5억에서 6억으로 올릴게요. 예, 그럼 등기 권리자가 누굴까? 누가 이익이에요? 5억에서 6억으로 올라가면. 누가 이익이에요? 5억에서 6억으로 전세금을 올리면 누가 이익이에요? 전세권자의 이익이에요. 네. 권리의 이익. 1억을 더 주긴 하죠. 네. 돈은 소유자가 더 받지만 권리는 더 커지는 거라고. 권리는 더 커져요. 그래서 이익이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고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 그래서 아까 이익이 되는 자가 등기 권리자고 손해보는 자가 등기 의무자다. 이때 이익이냐 손해라고 하는 것은 돈의 이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권리의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매매할 때 누가 이익이었어요? 왜요? 권리를 취득하는 거니까. 갑은 돈을 받죠? 돈은 매도인이 이익이잖아. 돈은 받는 대신에 권리는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익이냐 불이익이냐는 것은 뭘 기준으로? 권리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액을 하거나 할 때는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고 감액을 할 때는 전세권이 작아지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 감액을 할 때는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된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때 이 등기권리자 의무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 아무 말도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이 등기권리자 의무자가 절차법상 개념이에요. 등기법상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은 다 무슨 개념? 등기법이니까 등기법, 절차법이라고. 절차법상 등기권리자 의무자 공부하신 겁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 아무런 말도 없이 등기권리자 의무자 그러면 이 얘기하는 거라고. 무슨 법상? 절차법상 등기권리자 의무자. 그런데 실체법상 등기권리자 의무자라는 것도 있어요. 실체법상. 그럼 이 실체법상 등기권리자 의무자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되는 개념이 뭐냐면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 청구권. 자, 등기소에다가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걸 뭐라 그래요? 등기 신청이라고 하는 거죠. 이 신청을 양쪽에서 한다는 게 무슨 신청? 공동신청. 이때 공동신청을 할 때요. 매수인이 혼자 신청하면 등기 안 해준다고. 같이 신청하라고 한다고. 그럼 매수인이 혼자 신청할 수가 없으니까 공동신청이니까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등기하자, 등기 신청하자고 요구해. 등기를 같이 신청하자고 협력을 요구해. 그것을 등기 청구라고 합니다. 청구라고 하는 단어하고 등기 신청이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말이라고. 이거 구분하셨는데요. 신청은 어디다가 하는 거?
등기소에다가 하는 게 등기 신청이고, 청구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한테 등기하자 요구하는 것을 등기 청구. 그래서 민법 시간에 공부하시는 것은 주로 공부하시는 건 이거예요. 이건 개인이 개인한테 요구하는 거니까 사건이라고. 사업상 법률관계. 근데 등기법에서 주로 공부하는 건 이거예요. 등기소와의 관계. 예, 근데 사법, 즉 민법, 실제법상에서 말하는 등기 권리자 의무자의 개념은 이 청구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등기 권리자, 청구를 받는 사람을 등기 의무자라고 해요. 어디에서는? 실제법에서는. 그럼 보통 누가 청구하죠? 매수인이, 화살표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이고, 그럼 매도인은 이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등기 의무자가 된다고.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청구할 수 없을까요? 등기를 받아가라고. 자, 매매했는데요. 자, 매수인이 장금 다 치렀어. 장금은 다 치렀는데 등기를 안 해가네. 명의이전을 안 해가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소유권 이전은 안 된 거죠. 우리 민법에서 등기까지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럼 매도인은 소유권을 잃지 않는 거니까 손해가 아닌 거냐? 법적 측면에서 손해가 아닌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손해일 수 있죠. 자꾸 세금이 갑한테 나와. 소유권이 이전이 안 돼가지고 계속 옛날 명의로 돼 있어가지고 옛날 소유자한테 세금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매도인의 입장에서 너 사갔으니까 빨리 명의 이전해가라고, 등기해가라고 청구할 수 있다. 매도인도 혼자 못하잖아요. 공동신청하잖아요. 그래서 매도인도 등기를 뭐 해가라고, 받아가라고 청구할 수 있다. 청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누가 청구했죠? 매도인. 그래서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 이 상황에서는 그 매수인은 받을 의무가 있다 해서 등기 의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절차법상 개념하고 실제법상 개념 작년에도 또 나왔는데 요새 계속 나와서 지금 하는 거예요.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 의무자라는 것은 누가 청구했느냐 그런 건 안 따져요. 누가 청구했냐 그런 건 따지는 게 아니라 하여튼 새로 등기되는 이익이 되는 쪽을 뭐라고 하고 등기 권리자, 반대쪽을 등기 의무자. 근데 실제법상의 등기 권리자 의무자라는 개념은 뭘 보는 거예요? 청구를 누가 했는가 이걸 보는 거라고. 그래서 청구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등기 권리자라고 합니다. 그럼 보통은 받는 쪽, 즉 절차법상 권리자가 청구하나요? 보통은 이익이 되는 쪽에서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청구할 때는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하고 실제법상 등기 권리자가 일치한다고. 일치하는데 거꾸로 손해를 보는 쪽에서 받아가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하고 실제법상 등기 권리자가 불일치한다고. 되었습니까? 예, 이 얘기를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밑에 221페이지에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자, 1번 뭐라고 나왔죠?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그래서 이익이 되는 자가 등기 권리자, 손해를 보는 쪽, 불이익이 되는 쪽으로 등기 의무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넘겨볼까요? 그 다음에 실제법상, 맨 위에. 실제법상의 등기 권리자 의미는 둘째 줄에 보이세요? 등기 청구권, 청구하는 사람을 등기 권리자라고 한다. 그럼 보통은 절차법상 권리자하고 실제법상 등기 권리자가 일치한다. 보통은 받아가는 쪽에서 청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예, 그래서 왼쪽에 작은 글씨로 있죠. 왼쪽 날개에 등기 인수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보이세요? 예, 자, 그런 경우 등기 인수청구권 행사하는 경우에는 실제법상 등기 권리자와 절차상 등기 권리자가 서로 불일치합니다. 예, 불일치해요. 자, 그럼 이제 요 불일치한다는 개념 보셨는데, 자, 근데 앞으로 이제 시험 지문에 등기 권리자 하면 무슨 개념으로? 이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이 개념으로 보시라고요. 예, 절차법이나 실제법이라는 표현이 따로 구분이 없으면 절차법상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 권리자 의무자 구체적인 예시가 쭉 나오는데 그건 넘깁니다. 자, 개념 잡으셨고요. 자, 그 다음에 224페이지에 파란 2번 제목이 뭡니까? 단독 신청. 이제 요거 할 거예요, 이제. 공동 신청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있다.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고. 성질상 단독으로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공동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안 해준다. 그럼 소송 걸어서 판결을 얻으면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단독 등기들을 이제 쭉쭉쭉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무슨 등기인가요?
판결에 의한 등기. 이거는 원래 공동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이렇게 연결돼요. 공동 신청할 때 청구를 해요. 그러면 청구를 하면 응해야 됩니까? 청구권이 권리가 있다는 얘기는 반대쪽으로는 의무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 그러면 이 청구하는 사람이 소송 거는 거라고.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구해요. 그래서 판결을 얻으면 이 등기를 단독으로 할 수가 있다고. 그럼 이때 이제 판결에 의한 등기 관련돼서 넘겨보시면 226페이지. 그 앞장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 책으로 공부하신다 그러면 뒷장에 까만 부분으로 정리하세요. 앞장은 막 왔다 갔다 되어 있으니까 뒷장에 까만 부분 보이세요? 넓혀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보이세요? 네, 그걸로 판결해야 하는 게 정리하셔도 돼요. 자, 볼게요. 법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등기절차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해야 하는 자. 이행 또는 인수, 동그라미. 이행 판결 또는 인수 판결. 인수 판결도 넓은 의미에서는 이행 판결에 해당해요. 네, 그래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자, 승소한 동그라미 치시고. 자, 여기서 볼게요. 자, 매매했어요. 매매했어. 자, 매도인이요. 등기 이행을 안 해. 등기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매수인이 소송 걸 수 있다? 매수인이 소송 걸 수 있다고요? 그럼 매수인이 뭘 요구하는 건가요? 등기 이행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소송? 이행소송이에요. 이행소송. 되었습니까? 예, 이행을 구하는 소송. 그래서 이행 판결이 나옵니다. 그럼 이 판결에서 승소하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다. 네, 거꾸로요. 이쪽에서 청구할 수도 있나요? 아까 등기를 받아가라고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안 받아가. 그럼 인수해가라고 소송 걸 수 있다고. 되었습니까? 그럼 이쪽에 소송 걸면 무슨 판결? 인수 판결. 여기는 이행 판결, 여기는 인수 판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 소송 걸었어요. 자, 매수인이 소송 걸었어요. 매수인이 등기를 해달라고 소송 걸었어요. 이겼어. 이겼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승소한 등기 매수인이 소송 걸었다고. 그럼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패소한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 승소한 사람이 요 등기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근데 매도인 소송 걸 수도 있나요? 매도인 소송 걸 수도 있죠. 그럼 매도인이 소송 걸었다 할게요. 자, 다른 소송이에요. 요거는 빨간 소송은 누가 건 거? 매도인이 소송 거서 이겼어요. 예, 그럼 단독으로 등기 넘겨줄 수 있다고. 그럼 매도인 승소했나요? 승소했죠. 승소한 등기 의무자예요. 아까는 실제보상 개념은 따진 것 뿐이고요. 표현을 할 때 등기 의무자 하면 이쪽 얘기하는 거라니까. 아무런 말도 없이 등기 의무자 그러면 무슨 의무자? 절차법상 개념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표현은 이걸로 하는 겁니다. 등기 권리자냐 등기 의무자라는 표현은 무슨 개념으로? 절차법상.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매수인이 소송 걸어서 이겼다. 매수인이 소송 걸어서 이기면 뭐라고 하나? 승소한 등기 권리자라고 부르는 거고, 매도인이 소송 걸어서 이겼다 그러면 승소한 등기 의무자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승소한 사람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누가 할 수 있다고? 승소한 사람. 거꾸로 얘기하면 패소한 사람은 등기 못해요. 누구만 한다? 승소한 사람. 승소한 사람이 등기 권리자일 수도 있고 등기 의무자일 수도 있다. 그런데 2번 보시면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그럼 위에 1번 하고요. 다른 점이 있죠. 승소한이라는 말이 없죠. 위에 1번에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앞에 수식어가 있잖아. 승소한, 등기 권리자, 의무자 이렇게 되는데 2번에는 그냥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공유물 분할 판결은 승소하건 패소하건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 상관없이 승패소와 상관없이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 작년에 개정된 조문이에요. 등기법 23조라고 되어 있죠.
맨 끝에 등기법 23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낸다. 그럼 이제 조문 표현 그대로 내니까 익숙하게 보시라고. 그 차이점 보시면 돼. 그래서 그동안에는 등기 예규에 있던 거예요. 예규에 있었던 건데 작년부터 이제 법으로 올렸어요. 법으로. 그래서 더 중요하게 되긴 했는데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공유물 분할 판결 아세요? 공유물, 물건 하나를 여러 사람이 같이 소유해. 이렇게 보죠. 물건은 하나인데 여러 사람이 같이 소유해. 공유죠. 공유인데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물건은 하나인데. 근데 그 지분 관계대로 물건을 여러 개로 나눌 수도 있다. 공유물을 분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공유물 분할은 먼저 뭐부터 하는 거죠? 협의 분할이죠. 순서가 공유물 분할은 협의 분할에 먼저 협의를 하는 거예요. 누가 협의해야 돼? 누구의 협의? 누구의 동의? 전원의 동의. 공유자 전원이 협의가 돼야지 분할되는 거예요. 그런데 협의가 안 될 수도 있나? 한 사람은 안 쪼갠다라고 할 수도 있냐고요. 그러면 쪼개고 싶은 사람이, 분할하고 싶은 사람이 소송을 거는 거라고. 그게 무슨 소송? 그게 무슨 공유물 분할 소송이에요. 되셨나요? 예, 그럼 공유물 분할 소송을 걸면 어찌됐건 쪼개져요. 결국은 쪼개진다고. 그럼 요게 이제 재판상 분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재판상 분할이 가려면 먼저 뭐부터 하고 협의부터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과는 재판상 분할이 된다.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그럼 이때 분할이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나오면 쪼개진다고. 그래서 권리관계가 형성된다 해서 형성 판결이라고 하는데 그럼 분할이 되면 승소한 사람이 누구예요? 패소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없어요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얘기하는 거지. 나눠 갖는 거잖아요. 결국 둘이서 나눠 갖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기고 지는 것은 없는데 형식상으로는 소송 건 사람이 승소한 거예요. 분할하고 싶은 사람. 그래서 형식상으로 소송 건 사람이 뭐한 사람이고 승소한 사람이고 쪼개기 싫다고 했던 피고가 패소한 사람이 이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 승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소송 건 사람. 패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 당한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이때는 승패소가 이렇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기고 지는 게 없는 거죠. 형식상 그렇게 말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에 의한 등기는 패소한 사람도 할 수 있다고. 제 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승소, 패소 상관없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에는 앞에 수식어에 승소한 말이 없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판결은 4번을 보시는데 판결이요 확정돼야 돼요. 5번을 보세요. 5번. 판결이 확정돼야 돼요. 5번. 판결이 어떻게 된다고? 확정돼야 돼요. 판결이 확정돼야 됩니다. 여러분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할게요. 1심 판결에서 승소했어. 등기할 수 있다? 제가 뭐라 했죠 지금? 그거보다 앞에 말하면 1심 판결. 우리나라는 3심제냐고요. 요거 또 처음이니까 또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판결 선고하고 판결 확정은 다른 말인 거 아세요? 이쪽에다 다시 그럴게요. 을이요.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1심 판결이 나왔어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걸었어요. 매수인이. 그래서 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가 됐어요. 선고가 돼서 95년 3월 10일 날 선고가 됐어요. 선고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판사가 땅땅땅 하고 판결서 읽어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판결 언제 됐다? 선고가 언제 됐다고요? 95년 3월 10일. 여기가 원고, 여기가 피고. 그러면 선고가 되면 법원에서 원고 피고한테 판결서를 보내줘요. 판결서를 누구한테? 원고하고 피고한테 판결서를 보내주는데 그 판결서가 맨 위에 제목이 판결 정본이라고 써져 있어요. 뭐라고 했다? 판결 정본. 그 판결 정본이라는 게 원고 피고가 받는 판결서를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주문이라고 나와요. 자, 피고 갑은 원고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그 다음에 이유 해가지고 쭉쭉쭉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판결서를 보시면 결론이 위에 나와요. 결론. 예, 결론에 해당하는 걸 뭐라고 한다? 주문 그래요. 그러면 주문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읽어보면 그대로 읽으면 한글 알면 돼. 한글. 피고 갑은 원고 을에게 뭐 해줘라.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나온다. 이행하라 이게 이행 판결이에요. 그럼 이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판결을 내린 이유가 밑에 쭉 써져 있다고. 내용을 보니까 누가 이긴 거죠? 을에게 등기해줘라라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승소한 거고 갑은 패소한 거잖아요. 그럼 이 판결서가 뭐라고 한다? 판결 정번. 그러면 원고하고 피고한테 뭐가 된다고요? 송달돼요. 예, 자, 그럼 을은 이겼죠? 을은 이겼잖아요. 그럼 이제 등기를 이 판결서 들고 가서 단독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승소했잖아. 승소하긴 했잖아요. 그럼 이 판결서 받은 거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하면 당장 할 수 있냐? 아직은 못한다. 확정이 안 됐다. 이제 2심으로 갈 수도 있나? 지금 1심이잖아요. 그러면 항소할 수도 있잖아. 예, 항소가 되면 아직 결론이 안 난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선고만 된 거지 뭐가 안 된 거예요. 확정이 안 된 거예요. 말뜻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판결을 얻어서 등기하려면 판결이 어떻게 된다? 확정돼야 된다. 이러네. 이행 판결이건 어쨌든 확정되어야 그 등기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갑이 항소를 안 한다고 할게요. 갑이 졌죠? 졌는데 물어봤더니 또 질 것 같대. 괜히 변호사 비용만 든다. 그럼 항소 포기할 수도 있냐고요. 그래서 14일 이내 2주 안에 항소를 해야 되는데 항소를 안 했다. 그럼 이제 이 판결은 확정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95년 3월 24일. 선고는 언제 됐고? 3월 10일 선고됐고 확정은 3월 24일. 그래서 판결 선고이라는 말하고 판결 확정이라는 말은 다른 말 되셨나요? 예, 그쵸. 확정됐어요. 그럼 이제 끝난 거라고. 이 소송은 끝난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등기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그럼 이때 을이 아까 판결서 받았죠? 이 판결서에 확정된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아까 요때 받은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확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 판결서만 가지고 등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 판결을 들고 법원에 먼저 가야 돼요. 등기소 가기 전에 법원에 먼저 가서 이 판결이 확정됐다고 하는 증명을 띄워야 된다고. 여기는 확정됐다는 말이 없잖아요. 승소한 건 나오지만 확정된다는 말이 없죠. 그럼 여기다가 확정된 판결임을 증명함 이게 붙어야 된다고. 이게 확정 증명이에요. 뭐라고요? 확정 증명이어서 판결에서 등기하려면 두 개가 필요해.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단독을 하려면 판결 정보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확정력 이게 플러스가 돼야 된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5번 읽어보실래요? 5번 법익적 판결은 확정 판결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야 된다. 말 이해되셨습니까? 판결 정보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확정증명서가 붙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확정증명서 됐죠? 예, 알면 쉬운 거예요. 자 그런데 요게 이제 이 소송에서요. 요게 이제 또 진행이 되려면 아까 판결서가 어떻게 간다 그랬죠? 판결서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송달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요 사람들이 받아야 되거든. 이 사람들이 이 판결서를 받아야 절차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송달됐다고 하는 송달증명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증명? 송달증명. 근데 이 송달증명은 등기에서는 안 필요해요. 다른 강제집행에서는 송달증명도 있어야 되는데 등기에서는 송달증명까지는 필요 없다고. 무슨 증명만 있으면 된다. 확정증명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계속 읽으세요. 그 다음 줄. 계속해서 그러나 있잖아요. 송달 증명을 첨부하거나 집행문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송달 증명은 필요 없다. 그게 여러 번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을이요. 자, 계속 갑니다. 을이 자, 판결 언제 확정됐죠? 언제? 95년 3월 24일 확정됐잖아요. 자, 판결 얻었어요. 확정 증명까지 다 받아놨어요. 자, 등기해야 돼요. 우리 요새 바빠. 판결만 얻어놓고 바빠. 그럼 등기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냐고. 언제까지 해야 돼? 그런 거 없다고요. 없어요. 그래서 계속 등기를 안 하고 있었어. 뭐만 없고.
판결만 얻고 등기를 안 하고 있었어요. 자, 사건은 2010년에 와서 등기를 신청해요. 언제 판결서 들고? 95년. 그럼 10년도 더 지났죠? 그럼 그 10년 전에 있던 판결서 들고 와서 등기해 주느냐? 해준다. 그래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확정 시기와 관계없이 할 수 있다. 되었습니까? 그럼 그걸 더 주로 뭘 예를 들냐면 10년이 지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의 소멸시효예요. 채권은 10년간 행사를 안 하면 시효로 소멸하거든. 근데 10년간 행사 안 했죠? 그래도 이건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이라고. 그래서 10년 지난 다음에 해도 상관없다? 할 수 있다. 그게 위에 4번이에요. 4번. 이제 4번 읽어볼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확정 시기가 언제인가에 관계없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말 이해되셨나요? 자, 이게 이제 판결에 의한 등기 문제입니다. 자, 우리 뭐 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이거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요거 하고 있는 무슨 단독 신청. 그래서 원래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것도 판결 얻으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판결 얻어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승소한 사람이 해야 돼. 판결을 가지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승소한 사람. 등기 권리자일 수도 있고 등기 의무자일 수도 있어요. 단 공유물 분할 판결은 승소 패소 상관없이 할 수 있다.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판결이 확정돼야 되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된다. 확정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언제까지 하라 그런 거는 없다. 그래서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제목이 뭡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목만 보세요.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 대표적인 게 상속. 상속 등기 공동을 할 수가 없죠.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속에서 표현이 상속받는 자식이 상속인이에요.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이에요. 그래서 받는 사람이 상속인, 주는 사람이 피상속인. 그럼 상속인이 등기 권리자, 상속인이 등기 권리자, 피상속인이 등기 의무자. 주는 거니까 등기 의무자인데 공동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상속으로 인한 것처럼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 권리자만으로 신청한다. 말 들으십니까? 등기 권리자만으로. 등기 권리자라고 하는 건 누구 얘기한다? 상속인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자 상속은 이전이죠. 상속은 이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혼자 계셨는데 어머니 옛날에 돌아가셨고 아버지 혼자 계셨는데 아버지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셨어. 그럼 자식들은 뭘 상속받아요?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셨어. 상가가 있었어. 그럼 상가 소유권을 상속받는 거죠. 그럼 등기하면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아버지가 부동산 가지고 있는 건 없는데 지금 현재 20억 전세 사셔. 이해하셨나요? 20억 전세 살고 계시는데 돌아가셨어. 그럼 뭘 상속받는 거예요? 전세권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전? 전세권 이전. 말 들으시나요? 그래서 상속은 권리가 이전되는 거예요. 소유권을 상속받으면 소유권 이전, 전세권을 상속받으면 전세권 이전 등기라고. 이전 등기인데 이때 상속으로 인한 이전 등기는 공동으로 할 수가 없다. 받는 쪽 등기 권리자만으로 신청한다. 단독 신청이다. 되었습니까? 근데 만약에 아버지 혼자 계셨는데 상가를 소유하고 계셨는데 자식이 둘이면요. 어머니 안 계신다라 했는데 소유권이 상속되잖아요. 근데 자식이 둘이야. 혼자면 다 갔는데 자식이 둘이면 유언한 거 없어요. 그럼 균등하게 갖는 거예요. 그럼 자식이 둘이니까 얼마씩? 2분의 1씩, 1대 1이니까 2분의 1씩. 3명이면 3분의 1씩 갖는 거예요. 그럼 그 자식이 3명일 때 상속등기, 공동신청, 단독신청. 삼형제가 같이 신청을 해. 삼형제가 얼마씩 받는 거예요? 3분의 1씩 받는 거잖아요. 그럼 공동신청이야, 단독신청? 단독신청. 자, 개념을 다시 잡으면 공동신청이냐, 단독신청이라는 말은 사람 머릿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양쪽에서 신청하는 게 공동신청. 개념 이해하시겠냐고요? 한쪽에서 신청하면 단독신청. 그럼 상속은 받는 쪽에서만 하는 거냐고. 주는 쪽은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양쪽이라는 게 해서 신청할 수가 없으니까 상속은 단독 신청. 사람이 100명이라도 단독 신청이에요. 되었습니까? 자, 그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소유권 보존 등기, 단독. 납득이 되세요? 최초의 등기. 최초의 등기를 뭐라 그래요? 소유권 보존 등기 공동으로 할 게 없잖아요. 건물 지은 사람이
단독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건물을 둘이서 같이 줬어. 그래도 단독 신청이라고. 사람 머릿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보존등기는 주고받는 그런 공동의 개념이 없다고. 양쪽의 개념이 없다고. 그래서 보존등기는 단독 신청. 표시등기도 단독 신청이에요. 표시 변경이요. 건물을 중축을 했다든지 지목을 바꾼다든지 이런 표시와 관련된 등기는 단독 신청. 사람의 주소가 바뀌었다든지. 자, 5번 멸실 등기. 건물이 철거됐어요. 그럼 무슨 등기죠? 건물이 없어졌어. 멸실 등기라고 하잖아요. 그럼 멸실 등기 공동으로 할 거 없죠? 건물 소유자가 단독 신청 이렇게 나왔죠. 멸실 등기. 자, 수용하게 되면 이전 등기를 받아가는데요. 이때 수용은요, 그 사업 시행자가 단독으로 해가요. 수용은 단독 신청. 자, 누가? 가져가는 등기 권리자. 그럼 수용에서 등기 의무자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원래 지주. 원래 땅 주인이 수용당한 거잖아요. 그럼 누가 가져가? 사업 시행자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기업자. 그럼 사업 시행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고 원래 주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건데 이 수용으로 인한 등기는 공동으로 할 필요 없다고. 어떻게 한다고? 단독 신청. 물론 수용이 돼야 되죠. 수용이 돼야 되니까 수용이 되려면 보상금은 이미 준 거예요. 그런 건 다 끝난 상태에서 등기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보상금을 안 줬으면 등기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금 다 주고 했으니까 누가 혼자 할 수 있다. 사업 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가등기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나중에 합니다. 자, 넘기세요. 그 다음에 8번. 무슨 등기요? 말소 등기. 말소 등기는요, 개념을 잡으시면 아까 했는데, 말소 등기는 있었던 거 없애는 거잖아요. 그 등기를 할 때 공동으로 했던 거면 말소도 공동으로. 단독으로 했었던 등기면 말소도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보존 등기의 말소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보존 등기 할 때 단독으로 했던 거니까 잘못했어. 그럼 말소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가등기 말소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돼요. 아까 앞에 가등기 단독으로 할 수 있거든. 7번에 앞장에서 7번에 아까 그냥 간단히 넘어갔는데 나중에 하려고. 가등기 할 때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할 때 단독으로 할 수 있었으니까 말소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다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단독으로 했던 등기면 말소도 단독으로 하고 공동으로 했던 등기면 공동으로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할 때 공동으로 했는데 말소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느냐. 자, 일단 기본적으로 판결 얻으면 할 수 있죠. 말소를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해주면 판결 얻으면 단독으로 할 수 있잖아요. 판결 말고도 또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어요. 그것이 8번의 1, 2, 3이에요. 8번의 말소 등기의 1, 2, 3번이 원래 공동으로 했던 건데 말소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을 얘기한다고. 그래서 1번에 사망 동그라미 치고요. 2번에 소재불명 동그라미 치고요. 3번에 혼동 동그라미 치고요. 사망, 소재불명, 혼동. 3번의 혼동은 둘째 줄 끝에 나와요. 둘째 줄 끝에 혼동.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2번의 첫째 줄의 중간에 소재불명. 찾으셨나요? 그 다음에 1번의 첫째 줄에 사망. 찾으셨나요? 사망, 소재불명, 혼동. 이런 표현이 나오면 말소를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망으로 권리가 소멸됐어요. 사망으로. 공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공동을 해야 되는데 말소될 사람이 소재불명인데 어디 갔는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단독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소재불명 동그라미 친 거에서요. 소재불명 동그라미 치셨죠? 사망, 소재불명, 혼동 동그라미 쳤잖아요. 그럼 그 소재불명 동그라미 친 걸요. 두 줄 밑에 재건 판결로 화살표를 보내세요. 두 줄 밑에 가시면 소재불명 두 줄 밑에 재건 판결 보이세요? 네, 재건 판결 보이세요. 그래서 소재불명일 때 얻는 판결을 뭐라고 한다? 재건 판결. 그 소재불명이면 당연히 혼자 할 수 그런 게 아니라요. 소재불명이면 뭘 얻어서? 재건 판결을 얻어서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럼 소재불명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재건 판결 이렇게 됩니다. 소재불명이면요. 공시착오를 해요. 사람이 어디 갔는지 모른다. 그러면은 공시를 해요. 그래서 언제까지 안 나타나면 말소한다. 라고 공시착오라고 하는 걸 해요. 그래서 그래도 안 나타나면 재건 판결이라는 걸 나온다고. 그래서 그거 가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다.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혼동은
같은 사람에게 귀속된 거죠? 한 사람이 두 개를 다 갖게 됐으니까 결국 한 사람으로 몰아졌으니까 공동 신청할 일이 없어요. 단독 신청. 자, 거기까지 보세요. 거기까지 해서 단독 신청 보시고요. 신탁 등기는 나중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겨보시면 문제는 넘겨보시고 232페이지 제목이 뭡니까? 제3자에 의한 신청. 여기죠? 제3자의 신청. 여기까지 한 거예요, 지금. 네, 좀 쉬었다가 볼게요. 지우지 마시고요.